안녕하세요. 우리가 리액트를 알아야 하는 이유를 강의하게 된 강유천입니다. 반갑습니다. 리액트라는 단어를 좀 들어보신 분도 계실 거고 처음 들으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리액트라는 단어가 여러분이 생소하시다면 여러분이 지금 이런 서비스를 보시면 좀 느낌이 오시지 않을까요? 넷플릭스, 에어비앤비,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이런 사이트들이 지금 현재 리액트를 이용하고 있는 서비스들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리액트가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인기를 끌었지? 이렇게 막 다른 여러 유명한 서비스들이 막 사용을 하고 있지? 이런 얘기들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 강의가 무작정 그냥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막 이렇게 누구나 다 들을 수 있는 강의는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좀 이 강의를 들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좀 yes or no로 좀, 선택을 할 수 있게끔 해볼게요. 자, 우선 여러분들이 웹페이지를 만든 경험이 있으시다거나 아니면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데요. HTML부터 막 코딩을 하시는 분들, 그리고 jQuery라는 단어를 알고 계시는 분들, 그리고 이제 미래의 웹 개발이 어떻게 될 건지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 이런 분들에게는 이 강의가 이제 해당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럼 어떤 내용을 이제 강의할 건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목차는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시대별 웹 개발 변화의 역사를 설명을 드려야 되고, 웹페이지에서 웹 어플리케이션으로 진화하는 과정이 있어요. 아직은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실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 파트에서는 이제 리액트가 과연 도대체 뭔가 이 말씀을 드려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앞으로 웹이나 앱이 어떤 형태로 발전하게 될 것 같다 라는 얘기를 조심스럽게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우선 이 강의가 2시간으로 이제 기획이 돼 있어요. 그래서 앞에 2개의 섹션을 첫 번째 시간에 진행을 할 거고, 뒤에 2개의 섹션은 다음 시간에 진행을 할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하세요. 아니, 리액트를 배운다는 건 알겠는데 왜 갑자기 내가 옛날 이야기를 들어야 되지?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왜 설명드리는지 잠깐 얘기를 할게요. 제가 이제 리액트를 강의를 해보면 어떤 경우를 되게 많이 보냐면, 일단은 혼돈을 되게 많이 겪으세요. 혼란이 되게 많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옛날에 우리가 웹을 프로그래밍을 짤 때 보면 HTML을 먼저 짜요. HTML을 구성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자바스크립트를 입혀서 이제 코드를 짭니다. 이런 형태의 코드를 짜셨던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 방식을 갖다가 리액트로 접목을 하려고 딱 하면 이상해져요. 코드를 못 만들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왜 그러냐면, 리액트라는 애가 뭘 하는지 패러다임을 이해를 못하고 있어서 생기는 문제예요. 그래서 요거를 설명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자, 우선 첫 번째부터 시작을 해보죠. 혹시 이거 아세요? 이 배추도사, 무도사 이거 혹시 아세요? 이거 아시면 거의 X세대실 것 같은데. 자, 왜 갑자기, 왜 리액트 얘기하는데 왜 갑자기 옛날 얘기하냐고요? 우선 아셔야죠. 리액트가 왜 나왔지? 우리 시대에 갑자기 리액트가 나오게 된 이유가 뭐야? 어떤 배경이 있었길래, 이렇게 흘러왔길래 리액트라는 애가 지금 인기를 끌게 됐는지, 논리적으로 좀 타당성이라는 게 생기잖아요. 그거를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자, 볼까요? 이게 좀 충격적인데요. 이게 네이버예요, 여러분. 네이버가 초기의 화면이 이렇게 만들어졌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화면을 capture 보니까, 얘 좀 보면 지금 98년이에요. 98년이고, 네이버의 웹 문서 수가 300만 건이에요. 300만 건이면 요즘은 거의 데이터로 보면 정말 큰 데이터가 아니죠. 그죠? 그래서 98년도에 네이버는 이랬다는 겁니다. 지금부터 25년 전이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지금 이쪽에 보이는 이 화면은 모자이크라는 세계 최초의 브라우저가 바로 이 모자이크예요. 자, 근데 이 두 개를 보시면 어떤 생각을 좀 하셨으면 좋겠냐면, 우선 보면 몇 가지 좀 특징이 보여요. 우선, CSS가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게 A 태그 아시죠? A 태그, HTML에서 A 태그 링크 걸어주면 이렇게 밑에 링크가 나오잖아요. 이거 그대로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검색을 해요. 그죠? 근데 검색을 하는데 자동 완성 기능, 우리는 요즘에 이제 대부분 자동 완성이 기본으로 탑재가 되어 있잖아요. 없어요. 그죠?
그리고 이것도 보면 그냥 이거는 뭔가 나한테 맞춤형 데이터라기보다는 그냥 카테고리화 시켜서 링크만 걸려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쵸? 네. 요게 이제 옛날 브라우저의 특징이에요. 자, 저는 지금부터 여러분한테 설명드릴 방법이 뭐냐면, 웹을 세 개의 시대로 구분을 해볼 거예요. 네. 그래서 웹 시대가 어떻게 발전했는지를 먼저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거든요. 자, 이게 첫 번째 시대예요. 자, 첫 번째 시대의 웹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였는가를 생각을 해보면, 일단 웹이라는 거는, 첫 번째 시대의 웹은 흔히들 이렇게 생각했어요. 웹을 한다라는 건 그냥 HTML을 만들어서 결과를 보여주는 거야 라고 생각을 했던 시대예요. 그래서 웹 프로그래밍이라는 말이 되게 어색했던 시기고요. 그냥 HTML을 만들어주는 거야 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근데 HTML은 사실은 이 데이터가 아니에요. HTML은 프로그래밍 랭귀지로 취급되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 HTML은 정적인 데이터예요. 정적이라는 얘기는 변화가 없는 데이터라는 얘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간에 웹 프로그래밍이라는 게 HTML을 만들어내는 거야 라는 인식을 가지기 시작한 게 바로 이 시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웹 프로그래밍이라는 말도, 웹 프로그래머라는 말도 사실은 그때는 그렇게 부르지 않았고요. HTML 코더라고 불렀어요. 네, 아주 유명한 그림이 몇 개 있는데 잘 보이실지 모르겠네요. 여기 보면 이제 판사가 얘기를 하죠. 왜 이혼하려고요? 그랬더니 판사님, 그녀가요 HTML은 프로그래밍 언어라고 얘기를 해서요. 그랬더니 판사가 그녀는 괴물이에요 라고 그러면서 이제 이혼을 허락해 준다거나, 아니면 지금 이제 배트맨과 로빈이죠. 네, 로빈이 이제 전 HTML 프로그래머라고 얘기했더니 배트맨이 용감하면 다시 한번 말해볼래? 이런 짤들이 있죠. 그래서 이때 보면 프로그래밍이라는 것과 HTML은 좀 다른 것 같죠. 그쵸? 자, 그래서 일단 여러분이 여기에서 명심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HTML이라는 건 그냥 고정돼 있고 이거는 그냥 데이터에 속한다고 생각을 해주세요. 데이터입니다. 네, 일단 이 생각을 먼저 가져주세요. 자, 그래서 초창기의 웹은 내가 고정돼 있는 데이터를 브라우저에 출력하는 거. 이 시대가 이제 저희에겐 첫 번째 시대가 됐던 거예요. 네, 이 시대의 변화를 가지고 온 건 결국엔 기업입니다. 왜냐하면 돈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올해 좀 이슈였죠. 재벌집 막내 아들이라고. 작년이었죠. 작년에 이슈였는데. 보시면 아마존이라는 기업들이 이제 탄생하기 시작하죠. 자, 이 시대가 되면서 이제 이게 왜 의미가 있는 거냐면 기업들이 웹을 도입했다라는 건 뭐냐면 기업들이 하는 일은 결국엔 돈을 버는 거잖아요. 개인들이랑 얘기를 해서. 그죠? 돈을 버는데 웹이 사용되기 시작했다라는 거고 개인이 참여를 한다라는 데 의미가 있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시대의 웹으로 어떤 일들을 해왔는지 좀 생각을 해볼게요. 이 시대의 웹으로 무슨 일을 했냐면 메일 보내. 친구 추가, 미니 홈페이지, 온라인 수업. 자, 미니 홈페이지 나오면 라떼죠. 그죠? 이게 그래서 거의 90년대 우리 X세대라고 얘기하는데 이 세대 분들은 다들 익숙한 이런 것들이 나오기 시작했죠. 사실은 아시겠지만 이 미니 홈페이지 같은 경우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의 가장 원형적인 형태였죠. 솔직히 굉장히 앞서간 서비스였죠. 자, 이 시대가 됐습니다. 이 시대가 되면 이제는 웹으로 단순하게 결과만을 보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사람들이 웹으로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는 시대로 바뀝니다. 그래서 읽기만 하던 시대에서 읽고 쓰기가 가능한 시대가 됐습니다. 이제는 물건을 살 수도 있어요. 이 시대로 됩니다. 자, 이 시대가 되면 이제 무슨 일이 좀 필요하냐면 정적인 데이터만을 보여줄 수는 없는 거예요. 뭔가 사용자가 뭔가 썼던 거에 대한 데이터에 대한 피드백이라든가 뭔가 이 결과를 갖다가 그때그때 다른 결과를 보여준다든가 이런 작업들을 해야 될 때가 된 거죠. 그러면서 아까 HTML이라는 게 고정된 결과였잖아요. 근데 이제는 상황에 맞춰서 HTML을
예, 생성하는 시기가 되는 거예요. 이 시대를 우리는 이제 웹 2.0의 시대라고 이제 불렀던 거예요. 자, 굉장히 좀 무난한 얘기예요. 예, 근데 이 얘기가 왜 중요하냐면 이 시대까지만 해도 어떤 느낌이 되게 강하냐면 결과적으로 동적으로 HTML 데이터를 만들어낸다라는 건 다 똑같아요. 그죠? 예를 들어 내가 로그인을 하면 누구누구님 반갑습니다 같은 메시지가 뜨는 게 이 시대란 말이죠. 그죠? 여러분이 아마 처음에 친숙했던 웹이 아마 이 시대일 거예요. 자, 이게 저는 웹의 두 번째 시대라고 생각을 해요. 자, 웹의 두 번째 시대에 가면 이제 웹 프로그래밍이라는 말은 뭘 의미하냐면 이걸 의미하게 돼요. 네, HTML을 만들어내고 동적으로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식인데 이때 이제 ASP나 JSP나 PHP 같은 기술들이 이제 인기를 끌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세 번째 시대로 넘어가 볼게요. 세 번째 시대는 뭐냐면 모바일로 인한 변화입니다. 굉장히 오래된 일 같지만 네, 잡스가 아이폰을 발표했던 시기가 2007년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2007년도에 그죠? 아이폰을 처음 소개하는 잡스에 대한 모습이 이제 제가 영상을 캡처를 해놓은 건데요. 자, 이 시대가 되면 이제 뭐가 달라지냐면 사람들이 스마트폰으로 인터넷을 하기 시작해요. 물론 그 전에도 뭐 PDA라든가 뭐 이런 디바이스들이 있긴 있었습니다만 그거는 그렇게 대중적이진 않았죠. 근데 아이폰은 정말 혁명이었죠. 왜? 이거 가지고 내가 인터넷에서 데이터를 가져다가 쓸 수 있게끔 됐으니까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아이폰이 사용하는 데이터는 HTML이 아니었던 거죠. 그죠? 그리고 아이폰에 이어서 뭐가 나오죠? 안드로이드 폰이 나오죠? 그죠? 자, 보죠. 이제는 사람들이 인터넷을 쓰는 게 세 가지 형태가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그쵸. 우리가 그 당시까지만 해도 이제 웹페이지라고 부르는 애 하나. 그죠? 두 번째는 iOS. 세 번째는 안드로이드. 근데 이 두 개는 우리가 묶어서 뭐라고 부르냐면 앱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얘는 웹이라고 부르고요. 그쵸. 이게 이제 구분이 됩니다. 기업 입장에서 보면 좀 난감해졌어요. 네. 기업 입장에서 보면 서버 사이드 개발자, 이제 서버에서 뭘 만들어냈죠? HTML을 만들어냈잖아요. 이 사람들은 HTML을 만들어냈는데 HTML 만들어 놓은 거는 iOS나 안드로이드에서는 별로 쓸모가 없어요. 그러면 iOS와 안드로이드를 이용해서 서비스할 수 있는 또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일을 또 해야 되는 거죠. 새로운 기능이 추가될 때마다 새롭게 데이터를 처리를 해야 되고 되게 복잡한 일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 시대가 고민의 시기가 될 거예요. 자, 지금 세 가지의 형태가 됐어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과거. 그죠? 초창기의 웹은 그냥 보여주는 거. 두 번째는 그죠? 동적으로 데이터를 만들어내는데 그거 역시 HTML. 근데 세 번째 시대에 모바일의 시대가 되면 이제 데이터가 HTML로는 안 되는 시기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기업들은 뭘 고민하냐면 어떻게든 기업의 목적은 돈이잖아요. 그죠? 돈이 제일 적게 드는 방법으로 웹과 앱에 자신들의 컨텐츠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죠? 이 고민은 이제 그 모바일이 나오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겠죠, 저희가. 자, 그럼 볼게요. 어떻게 기업들이 생각을 하면 되냐면 우선은 지금 제 기업들이 만들어내는 데이터는 여기였잖아요. 자, 이거를 이용해서 WAS라고 이제 저희가 줄여서 부르는데 웹 어플리케이션 서버라고 부릅니다. 그죠? 동적인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거 하나가 있었고 그 다음에 iOS나 안드로이드가 쓸 수 있는 데이터를 갖다가 또 다 제공하는 서버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흔히들 API 서버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여기는 이거는 HTML을 만들어내는 거였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는 HTML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순수한 데이터예요. 그러니까 HTML도 데이터이긴 한데 HTML은 순수한 데이터가 아니라 그죠? 브라우저에 좀 최적화된 데이터였잖아. 그런 게 아니라 API 서버 같은 애들이 만들어내는 데이터는 순수하게 진짜 데이터만을 가지고 있어서 비유를 이렇게 드릴게요. 비유를 그 여러분이 배달 많이 시켜 드시죠. 그죠? 자, 예를 들어 지금 이 과거에는 뭐냐면 배달을 시켜서 받아 먹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서버에다가 주문을 하면 나한테 완제품이 와요. 예.
요리가 다 된 애들이 오는 게 이제 이 시대였고요. 근데 iOS나 안드로이드는 자기네가 알아서 이 앱들은 자기네들이 알아서 내부적으로 데이터를 소비를 하잖아요. 어떻게든 이제 써먹을 건지 판단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시대가 되면 이쪽이 이제 전달받는 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약간 밀키트 같은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데이터를 주면 이 밀키트를 받아서 제가 이걸 가지고 어떻게 요리를 해먹고 이거는 제 맘인 거죠. 그쵸? 자, 그러면 만약에 지금 여기가 이제 골치 아픈 거는 웹 때문에 골치 아파진 거잖아요. 네. iOS나 안드로이드는 똑같이 데이터를 받아가지고 써먹을 수 있거든요. 그럼 웹만 좀 바꿀 수 있다면 되게 행복하지 않을까? 그쵸? 그래서 요즘에 나오는 서비스, 이때 이제 등장하는 말이 뭐냐면, 여러분 요즘에 많이 들으시는 말이 있어요. 백엔드, 네, 그 다음에 프론트엔드, 이렇게 구분하죠, 우리가 요즘에. 그죠? 이 용어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는 게 이때쯤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백엔드와 프론트에 대해서 나누어서 생각하기 시작한, 예를 들어 보죠. 과거에는 개발자를 뽑을 때 이렇게 뽑았어요. 제가 이제 90년대 말부터 이제 이쪽에 들어와서 이제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과거에는 개발자를 뽑을 때 그냥 자바 개발자, PHP 개발자, ASP 개발자 이런 식으로 뽑았단 말이에요, 저희가. 근데 이제는 그렇게 뽑지 않아요. 이제는 프론트엔드 개발자, 백엔드 개발자. 이제는 구분해서 뽑아요. 네, 그게 왜 그러냐면 이제는 만들어지는 백엔드에서 해야 되는 일이 다 구분이 되고 프론트엔드에서 해야 되는 게 완전히 이제 구분되는 형태로 되는데, 이렇게 만들어진 이유가 바로 이렇게 하나의 데이터를 가지고 여러 장비나 여러 환경에서 쓸 수 있게끔 만들려고 했던 거죠. 자, 이번 시간을 갖다가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네. 첫 번째 섹션을 정리를 해보자면, 결과적으로 웹은 세 가지 시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웹이 발전하면서 웹을 통해서 이제 만들어지는 인프라가 구성되는 시기가 있었다. 이게 이제 아까 그 사용자가 막 참여하는 시기 있었죠. 이런 시기를 이제 첫 번째 시기라고 보면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시기 이제 모바일 등장하고, 두 번째, 세 번째로 이제 넘어가는 거죠. 모바일 등장하고, 그 다음에 이제 웹은 웹 페이지 개발 외에도 앱 개발이 이제 필요한 시대가 이제 도래하게 된 거죠. 자, 근데 이때 선입견이 좀 만들어진다고 아까 말씀드렸었죠. 선입견이 뭐냐면, 야, 웹 개발을 한다라는 건 웹 프로그래밍 짠다라는 거. 그죠? 웹 프로그래밍 한다라는 건 결국 HTML 만들어내는 거 아니야? 이 선입견이 좀 이때 자리 잡은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자, 그리고 이 시대가 되면 이제 뭐가 필요하냐면 웹과 앱 모두를 지원할 수 있는 형태의 시스템 구조가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정확하게 백엔드와 프론트엔드가 나눠지는 시기가 되는 것이죠. 네. 자, 첫 번째 섹션은 이 정도로 정리를 해볼게요. 네, 잠깐만 쉬었다가 이제 두 번째 섹션으로 바로 들어갈 겁니다. 자, 두 번째 섹션 설명하겠습니다. 두 번째 섹션은 지금 이제 첫 번째 섹션에서는 제가 뭘 설명드렸냐면, 시대가 어떻게 변해왔다라는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두 번째 섹션에서 이제 뭘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냐면, 개발자들 입장에서 좀 설명을 해볼게요. 개발자들 입장에서는 어떤 변화가 있었길래, 그죠? 리액트라는 애가 어떤 변화를 타고 여기까지 흘러오게 된 건가? 이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강의의 목적은 리액트를 공부를 하실 때 그냥 예제를 따라 하시면서 공부들을 많이 하세요. 근데 그렇게 공부를 하시면 나중에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옛날에 하던 방식 있죠. 옛날에 하던 방식대로 계속 리액트 프로그램을 짜려고 하게 돼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막으려고, 그런 거에 좀 도움이 되고자 이번 강의를 진행하는 겁니다. 자, 보죠. 이제는 개발자 입장이에요. 자, 웹의 시대가 변했다고 말씀드렸죠? 자, 근데 웹의 시대 중에 이제 가장 중요한 시대가 이제 두 번째 시대였단 말이에요. 두 번째 시대는 서버에서 데이터 만들어서 브라우저로 전송해줘. 근데 이 데이터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 데이터가 뭐냐면 HTML이었어요. HTML로 데이터를 만들어가지고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아직까지는 브라우저는 바보예요. 브라우저는 그냥
서버를 호출을 하면 서버에서 결과 데이터를 만들어서 그냥 이렇게 받아가지고 이제 출력만 해주는 이제 이 시대였단 말이에요. 그죠? 자, 이 시대를 주름 잡았던 3대장은 ASP, JSP, PHP가 이 3대장에 해당합니다. 자, 스프링도 사실 여기서 이제 연장선에서 해당하는 거고요. 네, 자, 이 시대의 개발자들의 고민은 이거예요. 내가 웹페이지를 만들었는데 이 웹페이지를 갖다가 브라우저에 상관없이 모든 동작이 다 똑같이 만들어질 수 있게끔 하는 게 목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유행한 라이브러리가 바로 jQuery라는 라이브러리예요. jQuery라는 라이브러리를 보면 목적은 딱 하나예요. 브라우저의 독립적인 자바스크립트를 개발할 수 있게끔 하는 게 목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jQuery는 막 지금까지 개발하던 방식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개발자들은 똑같이 어떻게 개발을 했냐면 이렇게 개발을 해왔거든요. 한번 보죠. HTML이 데이터란 말이에요. HTML이 이제 화면에 나가는 데이터인데 이 데이터를 갖다가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해서 약간 조작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게 이제 jQuery가 했던 일이에요. 그래서 jQuery에서 가장 중요하게 봤던 게 뭐냐면 일단 첫 번째는 돔 처리, 돔 핸들링이라고 하죠. 두 번째는 이벤트 처리가 가장 중요했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일단 있는 거고 이게 먼저예요. 이게 퍼스트예요. HTML 퍼스트, 그 다음에 자바스크립트가 얘를 거들어요. 약간 어떤 관계라고 보시면 되냐면 우리 옛날 사극 같은 거 보시면 그 마님 나오잖아요. 마님 나오고 거기 몸종 하나 따라다니죠. 그죠? 그 관계라고 보시면 돼요. HTML이 주인공이에요. HTML이 마님이고 그 다음에 자바스크립트는 거기에 약간 따라다니는 시녀 정도의 역할로 봤던 거예요. 이거를 이제 그러다가 이제 그리고 이제 CSS는 이제 뭐냐면 얘를 갖다 꾸며주는 애인데요. 얘 되게 좀 불쌍한 애예요. CSS가. 왜 불쌍하냐면 얘는 버전 1이 없어요. 버전 1은 취급도 못 당해요. 그래가지고 버전 1 없고요. 얘는 버전 2부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CSS를 처음에 딱 사람들한테 얘기를 했더니 사람들이 야 그게 왜 필요해? 그냥 테이블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배치하면 되지. 그래가지고 CSS는 버전 1이 묻혀버렸어요. 자, 어쨌든 이 시대에는 자바스크립트는 HTML을 보조하는 수단이었고, 그래서 CSS는 HTML을 꾸며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이제 흔히들 MVC 모델로 이제 얘기를 하면 이게 이제 데이터가 모델이니까 이제 이게 HTML이고 그 다음에 화면을 뿌려주는 애, 화면에 보여줄 거냐 안 보여줄 거냐 CSS가 결정하는 뷰, 그리고 이제 자바스크립트가 컨트롤러의 역할을 하게 되죠. 이 시대에 어떤 거예요? 이 시대가 됐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웹에 어마어마한 변화를 가져온 애가 생겨요. 그게 이제 바로 뭐냐면 AJAX라는 트렌드입니다. AJAX라는 패턴인데 AJAX는 이제 여러분이 되게 많이 겪으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요즘에 이거 없이는 생각을 못 하세요. 이거 없이는 웹이라는 걸 거의 생각하실 수 없는데 대표적으로 이런 거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실 때는 구글맵, 그죠? 네이버 지도, 그 다음에 네이버에 검색 같은 거 할 때 보면 자동 완성 막 돼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전부 다 AJAX로 저희가 처리를 하고 있는 것들인데요. 지금 이 화면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근데 AJAX라고 하니까 막 되게 거창한 기술인 것 같고 되게 뭔가 있어 보이는 기술인 것 같고 막 이러지만 그냥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게 편해요. 자, 이거 볼게요. 이게 네이버 지도거든요. 네이버 지도에서 제가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이거 움직이면 여기에 네트워크를 보면 여기에 새로운 데이터가 쫙 받아요. 그러면 이 새로운 데이터를 받아서 이게 전문용어로 타이라고 하는데 이제 여기를 다 채우는 거예요. 새로운 데이터를 받아서. 이게 뭐가 대단한 거지? 자, 보세요. 과거에는요. 뭔가 데이터라는 건 사용자가 만드는 거였어요. 사용자가 만들어서 쓰는 게 데이터였지 얘가 뭔가 다른 형태로 데이터를 받는 건 없었어요. 딱 만들어져서 뿌려주면 끝나는 거였단 말이에요. 웹이라는 건. 근데 이제 이 화면에서 얘는 계속 뭔가 사용자한테도 입력을 받지만 그쵸? 서버를 통해서도 데이터를 가져와요. 얘가 옛날이랑 달라진 거죠. 그러면서 화면이 게다가 옛날을 보세요. 옛날에는 새로운 주소창이 메인이잖아요. 쫙 되면 여기 주소창이 딱 내용이 바뀌면 이거 싹 지우고 다시 서버 호출해서 데이터 받아와서 딱 뿌려줬단 말이에요.
근데 에이작스로 들어오면 더 이상 제일 중요한 건 요건데요. 에이작스에서 가장 기억하셔야 되는 건 화면이 껌뻑거리지 않아요. 네, 화면이 껌뻑거리지 않아요. 이 중에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여러분이 딱 떠올리셔야 되는 SNS가 있어요. 페이스북, 뭐 아니면 인스타그램 이런 애들 보시면 이렇게 우리가 그냥 스크롤 막 올리잖아요. 그러면 그 화면 내에서 계속 새로운 데이터가 받아지죠. 그렇죠? 이런 형태의 서비스는 전부 다 뭐를 이용하는 거냐면 에이작스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자, 그래서 내부에서 데이터를 가져와서 HTML, 화면을 갱신하는 방식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게 동작하려면 뭐가 중요하죠? 데이터를 가져오는 게 중요하겠죠. 옛날에는 데이터를 사용자 주소창을 이용해서 처리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사용자가 뭔가 해주면 얘가 그거를 가지고 처리를 하는데 이거에 대한 처리를 뭐가 있냐면 자바스크립트가 처리하기 시작해요. HTML이 주인공이었는데 슬슬 이제 자바스크립트가 주인공이 되는 시기가 오기 시작해요. 그쵸? 야, 여기에 이제 결정적으로 쐐기를 박는 게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HTML5라는 스펙입니다. HTML5에 대해서 많이들 이제 들어보셨을 것 같긴 한데 그냥 사실은 지금도 계속 이렇게 적용되고 있는 기술이거든요. HTML5는 그냥 HTML 태그가 발전된 형태가 아니에요. HTML5는요, 지오로케이션, 오디오, 비디오, 그 다음에 스토리지, 애니메이션, 그 다음에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는 웹소켓, 그 다음에 시멘틱 태그스, 그 다음에 히스토리 API 등등등등등등 해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기능들을 제공하겠다라는 게 브라우저에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기능들을 제공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HTML5의 목표는 뭐냐면 브라우저를 플랫폼으로 만드는 거였습니다. 자, HTML5는 브라우저들이 이런 기능들을 만들어 주기를 원했던 거죠. 자, 근데 이 기능들을 만들어서 하려면 HTML은 데이터밖에 안 되잖아요. 변수를 선언할 수도 없고 로직을 짤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걸 하는 거는 누가 했었죠? 자바스크립트가 하거든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HTML5가 탁 나오면서 자바스크립트가 중요해지는 거예요. 이제 바뀌었죠? 지금까지 웹은 HTML을 만드는 게 웹이었던 거예요. 근데 브라우저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진다면, 그쵸? 이제는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해서, 그쵸? 그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쵸? 자, 그래서 제가 좀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기 이제 왕자와 거지 네, 요걸 좀 가져왔는데 이게 뭔지 아시죠? 그죠? 마크 트웨인의 소설이지만 왕자와 거지가 뭐냐면 제가 보기엔 이게 HTML이에요. 원래 왕자였잖아요. 원래 왕자였는데 얘 이제 거지가 되죠. 이게 자바스크립트예요. 네, 아까는 제가 마님이랑 몸종의 비유를 드렸었잖아요. HTML이 주인공이었다니까요. 그리고 자바스크립트는 이거에 대한 시녀 정도였단 말이에요. 그죠? 자,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났잖아요. 이제 HTML5 시대가 될게요. 자, 그러면 자바스크립트로 막 이제 뭔가를 많이 하게 되고 그 결과를 HTML로 보여주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네, 브라우저가 똑똑해지면서 그 안에서 자바스크립트의 역할이 굉장히 커진 거죠. 네, 그래서 이제는 입장 바뀐 HTML과 자바스크립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근데 이제 알았어요. 그래. 자바스크립트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저런 것도 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일이 너무너무 많아. 네. 그러면 이제 브라우저 내에서 막 내가 뭔가 되게 좀 구조화되고 규모가 있는 프로그램을 좀 짜고 싶었단 말이죠. 근데 자바스크립트는 원래 처음에 태생 자체가 좀 애가 좀 그냥 농담으로 들으세요. 애가 좀 비천하잖아요. 원래는 HTML의 시녀로서 태어난 애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기능이 굉장히 딸려요. 가장 대표적으로 여러분이 예를 들어 자바라든가 뭐 다른 언어를 해보시면
우리가 뭐 클래스를 짜거나 뭐 패키지를 만들거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막 여러 개를 만들 수 있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자바스크립트는 예를 들어 패키지 같은 게 없어요. 네임스페이스 같은 것도 없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변수도 뭐 한 페이지 내에서 여러 개의 변수를 갖다 선언할 때 뭐 변수의 스코프라든가 이런 문제들도 되게 많이 있었고. 그렇죠? 물론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해요. 네. 지금 여기 이 작은 글씨들 보이시잖아요. 요거. 그죠? 이 노력들이 바로 뭐냐면 이 노력들이 바로 이것들이 전부 다 네. 자바스크립트 가지고 뭔가 이제 어플리케이션스러운 그죠? 뭔가 얘가 단독으로 뭔가 많은 기능을 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을 짤 수 있는 라이브러리나 프레임워크들이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네. 이때 이제 지금 현재 이제 여러분에게 가장 친숙한 애들 우리가 소위 말해서 프론트 엔드 뭐 3대장이라고 부르는 애들이 바로 이제 리액트와 앵글러 JS, 뷰 JS가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이런 시대로 이제 개발자들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바뀐 거란 말이에요. 네. 자, 그러면 결국에 돈 주는 건 기업들이 돈을 주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기업들 입장에서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자, 기업들의 고민이 뭐였죠? 네. 돈은 조금 들이면서 웹과 앱으로 그죠? 자기의 컨텐츠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고민을 했던 게 이제 기업들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기업들이 보니까 야, 옛날에는 그냥 띵하니 HTML만 보여주던 브라우저인데 야, 여기에 되게 많은 기능이 가능하다며? 웹페이지에?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리고 iOS, 안드로이드, 웹이 모두 동일한 형태로 데이터를 주고받는다면 내가 여러 번 개발할 필요가 없겠네? 그쵸? 게다가 이제 요거는 좀 뒤에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이거는 이제 뭐냐면, 야, 웹페이지도 앱 화면처럼 막 만들어낼 수 있다며. 그쵸? 네, 그러고 나니까 이제 웹 개발을 앱처럼 할 수 있는 라이브러리와 프레임워크들이 막 즐비한데? 그쵸? 그럼 이제 이거를 이용해서 개발을 하면 될 것 같은데? 그쵸? 요렇게 된 게 바로 지금의 이제 개발자와 기업의 입장이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두 번째 섹션을까지 이제 얘기했던 것들을 좀 정리를 저희가 좀 한번 해보자고요. 지금 이제 사실 주제는 이거잖아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뭐, 리액트라는 게 도대체 뭘 하는 거야? 뭐, 이런 것들이 주제잖아요. 그죠? 네. 근데, 자세히 한번 보세요. 리액트가 주제긴 한데, 리액트를 이해하려면 이 문제를 겪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자, 리액트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뭐로 만들어지죠? 자바스크립트 같은 걸로 아니면 타입스크립트라는 걸 써요. 네. 자, 리액트를 만들 때 HTML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HTML을 만드는 게 아니라 리액트를 만들 때는 HTML 대신에 이제 JSX 같은 걸 만들어요. 다른 걸 만들어요. 네, 그러니까 아예 시작점 자체가 뭐가 다른 거냐면 아예 시작점 자체가 얘는 HTML로 시작을 하면 안 돼요. HTML로 시작을 하는 게 아니라 자바스크립트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접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개발자들이 이제 지금까지 개발을 어떻게 해왔어요? HTML 만들고 거기다가 jQuery 갖다 붙이고 네, 그리고 거기다 이벤트 처리해주고 이런 형태로 개발을 해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리액트도 똑같이 개발하면 되지 않겠어? 라고 생각을 하고 덤비는 겁니다. 아, 절대 아니에요. 이제 시대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리액트를 하시는 첫 번째 요령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 두 섹션 동안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는 딱 이거예요. 뭐냐면 자바스크립트를 퍼스트로 생각하셔야 돼요. 네. 자바스크립트를 먼저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네, HTML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이거 무슨 얘기인지 다시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자, 잘 보세요. 이제는 자바스크립트가 많은 기능들을 하고 데이터를 처리한다고 그랬잖아요. 자, 옛날을 볼게요. 옛날에는
HTML이 있으면 여기에다가 제가 뭔가 처리를 해요. 그러면 이제 요거 내용을 바꿔줘야 돼요. 네. 그러면 이거 이제 자바스크립트 이용해서 처리를 했던 거죠. 네. 이런 식으로 개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리액트, 이제 자바스크립트가 중심이 되면 얘기가 달라요. 자바스크립트가 중심이 되면 뭘 하는 거냐면 자바스크립트에 있는 데이터가 있는데 이 데이터를 HTML로 자동으로 출력해주는 방식으로 프로그램이 바뀌는 거예요. 자, 아까 이런 거 있었죠? 아까 지금 여기 보면 이런 프레임워크들이나 라이브러리들이 있잖아요. 이런 프레임워크나 라이브러리, 그리고 이제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리액트나 앵귤러나 뷰.js 같은 것도 있어요. 이런 것들에서 가장 눈에 띄는 특징이 뭐냐면, 자, 자바스크립트에 데이터가 있으면, 네, 이 데이터를 자동으로 네, 처리를 해요. 그래서 그냥 HTML로 네, 보여지는 거예요. 이거를 HTML 중심으로 해서 자바스크립트에서 바꿔서 얘를 다시 화면에다 갱신하는 게 아니라 리액트나 앵귤러나 뷰.js 같은 걸 이용하면 당신이 자바스크립트 데이터만 변경해주면 자동으로 이렇게 처리가 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요. 네, 요게 이제 지금에 나오는 프레임워크들이나 라이브러리의 가장 중요한 특징인 거예요. 그래서 무게중심을 어디로 바꿨다. 네, 자바스크립트로 바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저희가 두 번째 섹션에 대해서 얘기를 드린 거고, 이제 잠시 후에는 이제 리액트가 뭘 하는 애인가, 세 번째 섹션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번 섹션에서는 가장 중요한 섹션이죠. 리액트가 도대체 뭘 하는 애길래? 리액트가 도대체 뭔가? 앞에서 2시간 동안 이제 무슨 얘기를 했었죠? 이게 웹이 이렇게 발전해왔고, 그 전에 웹이라는 게 뭐였고, 그러다 이제 자바스크립트가 되게 중요해진 시기가 됐었고, 이런 얘기들을 해왔잖아요. 근데 그거랑 이제 리액트랑 도대체 뭐가 다른 건가? 그쵸? 그리고 리액트가 뭘 했는지 한번 이제 살펴볼 차례가 된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예제를 좀 하나 만들어 쓸 건데, 미리 좀 보여드릴게요. 미리 좀 보여드리자면, 사실은 되게 간단한 예제죠. 보이시죠? 이거는 이제 버튼 누르면, 그죠? 버튼 누르면 이제 막 올라가고, 버튼 누르면 또 이제 내려가고, 그냥 이거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기존에 이제 DOM 기반, HTML 기반의 코드를 짤 때와 리액트 기반의 코드를 짤 때 어떻게 달라지는 건지 한번 비교 삼아서 설명을 해드리는 게 이번 시간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앞에서부터 한번 설명을 시작해 볼까요? 자, 우선 뭐를 찾으려면 우리는 정의라는 것부터, 데피니션부터 찾아봐야 돼요. 리액트에 대해서 데피니션 뭐라고 나오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리액트는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의 하나로, 일단 중요한 거 나왔어요. 라이브러리, 그죠? 사용자 인터페이스. 사용자 인터페이스? 결국에 뭐죠? HTML 같은 화면이죠. 그죠? 화면을 만들기 위해서 사용한다. 페이스북과 개별 개발자 및 기업들 공동체들에 의해서 유지보수된다. 자, 그 다음에 리액트는 싱글 페이지, 또 중요한 말 나왔어요. 어플리케이션. 그리고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에 사용할 수 있다. 대규모의 또는 복잡한 리액트 어플리케이션 개발에는 라우팅, API 통신 기능들이 요구되는데 리액트에는 기본적으로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추가 라이브러리를 사용해야 된다. 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자, 이 중에서 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단어 2개를 뽑으라면 일단 라이브러리라는 단어를 뽑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플리케이션. 지금까지 웹은 페이지라는 걸 했잖아요. 그쵸? 웹 하면 딱 떠오르는 건 페이지였단 말이에요. 그죠? 네. 근데 이제는 이게 페이지가 아니라 어플리케이션이래요. 네. 그죠? 자, 그 다음에 라이브러리라고 나왔어요. 라이브러리는 일반적으로는 특별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술을 라이브러리라고 불러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가장 대표적인 라이브러리가 이런 거예요. 라이브러리라고 얘기하면 예를 들어 여러분이 어릴 때 mp3 가지고 놀아보셨죠? mp3 플레이어 있으셨을 거예요. 자, 저는 mp3를 처음 봤을 때 되게 신기했던 게 뭐냐면 mp3를 딱 해가지고 보면 그 안에 앨범 자켓 사진이 있어요. 나는 노래를 받았는데 왜 그 안에서 사진이 나오지? 그쵸? 자, 그건 왜 그러냐면 mp3 안에 파일 데이터가, 이미지 데이터가 같이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제가 이 mp3 파일 안에서 이미지 데이터를 뽑아내고 싶어요.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는 거는 라이브러리가 해결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라이브러리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이거 문제를 해결하는 애를 라이브러리라고 얘기를 하고요. 반면에 프레임워크라는 얘기가 있어요. 우리가 이거에 상대되는 개념으로. 프레임워크는 구조와 흐름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 프레임워크는 이거 자체로 아무것도 되는 건 아니에요. 여기에다가 플러스 개발이 들어가야 돼요. 네. 근데 이제 구조가 다 만들어져 있고 흐름이 다 잡혀 있기 때문에 여기에다 제가 만든 거를 추가를 해주면 동작을 하는 게 프레임워크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반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고 얘는 완제품이라고 보시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리액트는 지금 방금 전에 설명해서 보시면 라이브러리래요. 네. 그럼 라이브러리라면 다 만들어져 있는 거잖아요. 그럼 도대체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라이브러리냐는 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거죠. 그쵸? 자, 이 문제는 아까 제가 앞 시간에 잠깐 이런 얘기를 드렸어요. 자바스크립트가 메인이 되면서 저희한테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자바스크립트가 데이터를 가지고 자바스크립트에서 유지하고 있는 데이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이 데이터를 갖다가 HTML 같은 형태로 브라우저에서 보여줘야만 하잖아요. 그쵸? 이게 사실은 이 문제를 해결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쵸? 이거를 옛날에는 반대로 했었잖아요. 다시 정리해보죠.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자고요. 자, 아까는 HTML을 생각해보세요. HTML이 있었고, 그죠? 이 HTML을 제가 자바스크립트에서 바꾼 다음엔 이 HTML 바뀌었으니까 요거 이렇게 해줘 라고 하는 형태의 프로그램을 짰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근데 자바스크립트가 메인이 돼요. 자바스크립트가 중심이 돼요. 자바스크립트가 중심이 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내가 자바스크립트에서 데이터를 바꿨는데 HTML 쪽도 이제 화면 쪽에 있는 데이터도 바꿔줘야 돼요. 그쵸? 리액트가 해결하는 건 사실 이거예요. 리액트가 해결하는 건 뭐냐면 내가 어떤 데이터가 있는데 이거를 갖다가 내가 컴포넌트라는 걸 만들거든요. 그거를 만들어서 이렇게 네가 이 데이터를 출력하게끔 만들어주면 데이터가 바뀌잖아? 그럼 내가 알아서 다 해줄게. 네, 이 구조를 만들어준 게 사실은 리액트예요. 그래서 리액트를 라이브러리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네, 나중에 이따가 이제 Vue.js랑 한번 Vue.js에 대한 얘기를 잠깐만 언급을 해드릴게요. 자, 어쨌든. 자, 그래서 얘는 화면에 대한 것만 제공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통 규모가 있는 걸 만들려면 뭐 URL에 따라서 뭐 이렇게 하면 이 페이지 나오고 저렇게 하면 저 페이지 나오고 이런 것들도 필요하잖아요. 그런 것들은 이제 라우팅이라든가 뭐 다른 API들 이제 같이 다른 라이브러리랑 같이 연동을 해서 개발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리액트 같은 경우는 라이브러리다 보니까 프레임워크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나중에 리액트와 관련된 프레임워크의 형태로 발전하게 돼요. 우선은 이제 요 정도만 얘기를 하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굉장히 중요한 말 나왔습니다. 싱글 페이지 어플리케이션. 자, 왜 하필 싱글 페이지 어플리케이션이 이게 무슨 뜻일까요? 싱글 페이지 어플리케이션은 말 그대로 HTML 페이지가 하나란 얘기예요. 네. 자, 그러면 HTML 페이지 하나에 되게 많은 것들이 막 들어가요. 네. 기능, 예를 들어, 목록도 있고, 이 이미지 갤러리도 있고, 로그인도 있고, 막 있잖아요. 이런 기능들이 막 들어가요. 근데 이거를 한 페이지에다 만든대요. 그럼 일단 중요한 거. 왜 한 페이지지? 왜 한 페이지죠?
어플리케이션스러워진다고요. 무슨 얘기냐면 이제 자바스크립트가 굉장히 기능이 많은 걸 하다 보니까 이 안에서 내가 화면들만 싹싹싹싹싹싹 다르게 만들어서 보여주면, 그쵸? 마치 우리가 일반적인 프로그램 짜는 것, 프로그램처럼 일반 어플리케이션처럼 동작하게끔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쵸? 네. 그게 이제 리액트의 원래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리액트의 목적은 애플리케이션의 제작이 목적인 거예요. 네. 그럼 리액트 애플리케이션 제작하는데 네가 자바스크립트 가지고 데이터 다루면 알아서 화면 만들어줄게. 네. 요거 해주는 거죠. 요런 게 이제 리액트인 거죠. 그래서 자바스크립트가 메인이라는 사실을 좀 반드시 기억을 하신 상태에서 좀 봐주셨으면 합니다. 네. 자, 보죠. 이제 어떤 변화들이 사용자 인터페이스라고 저희가 아까 방금 전에 얘기를 했는데,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그냥 옛날에는 HTML 출력하는 거를 갖다 사용자 인터페이스라고 얘기하고, 인풋 태그 쓰는 거 갖다 사용자 인터페이스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근데 이젠 그렇지 않아요. 네. 우선 이 웹페이지든 웹 어플리케이션은 간에 뭐가 하나 있다고 치자고요. 자, 그러면 옛날에는 사용자만 입력을 해서 처리했지만 이제는 서버에서 데이터를 가져와요. 예. 근데 여러 군데 서버에서 데이터를 가져올 수도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이제는 얘가 뭘 해야 되냐면 다양하게 뭔가 데이터를 받아서 자바스크립트가 메인이 돼서 처리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인터페이스의 성격 자체가 리액트가 사용자 인터페이스라고 얘기하지만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성격 자체도 조금 다른 겁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정리해보자면 코드를 만드는 순서가 다르고 기준 자체가 달라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게 아마 좀 현실적이지 않을까 싶어요. 뭐냐면 사실은 리액트를 공부하시는 가장 큰 이유는 남들이 리액트를 공부하니까 하는 게 이제 저희가 가장 많잖아요. 그래서 이 강의를 지금 녹화하는 이 시점에서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지난 5년 동안 아까 저희가 이제 비교하는 게 이제 jQuery가 있었잖아요. jQuery와 리액트의 인기도를 비교를 해봤어요. 우선 전 세계를 비교를 해봤거든요. 지난 5년 동안 보면 지금 빨간색으로 보이는 애가 jQuery예요. 자, 이제 보이시죠? 점점 이렇게 하락세로 내려가고 있는 게 보이잖아요. 그쵸? 반면에 리액트 쪽을 보시면 어때요? 리액트 쪽을 보시면 거의 지금 이제 2021년, 그쵸? 이때쯤 돼서 갑자기 리액트가 팍 올라가는 게 보이죠? 전 세계 쪽에서는. 이때가 이제 버전업이 됐을 때예요. 이 버전업은 좀 뒤에 가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근데 어쨌든 간에 2021년도 이후 2022년도가 되면서부터는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리액트에 대한 인기도가 굉장히 늘어나는 걸 보실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한국 시장을 한번 볼까요? 한국 시장을 보면 이것도 이제 지난 5년 동안에 이제 데이터를 검색을 했어요. 한국 시장을 봐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데 2022년도쯤 됐을 때, 2022년도에 들어왔을 때, 그죠? 리액트의 인기도가 확 올라가는 걸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을 보면, 지금 2023년도 11월 현재를 보면, 그죠? 리액트와 jQuery의 인기도의 차이가 점점 커지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어쨌든 리액트는 자바스크립트를 중심으로 해서 뭔가 당신들이 화면을 개발하고 뭔가 어플리케이션을 제작할 수 있는 건데, 잠깐만요. 저희 아까 3대장이라고 했는데. 그쵸? 리액트, 앵귤러 JS, 뷰 JS. 자, 그럼 3대장을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네. 3대장을 비교를 해봤어요. 지난 5년 동안. 그랬더니, 과거에는 앵귤러가 조금 좀 인기도 있었고요. 근데 지금 앵귤러는 사실은 지금도 개발이 되고 있긴 합니다만 좀 인기가 많이 죽었어요. 그리고 이따가 이제 비교 대상으로 말씀드릴 뷰.js가 있습니다. 뷰.js도 인기도가 좀 많이 주는 게 보이죠. 네. 하지만 리액트는 마찬가지로 2022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엄청나게 인기를 끌고 있어요. 그죠? 자,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는 어땠나 보죠. 한국 시장은 조금 특이하긴 합니다. 네.
한국 시장을 보면 지난 5년 동안의 변화를 보면 재밌는 거는 네, 한국 시장에서는 이제 뷰가 초창기에는 뷰랑 리액트의 인기가 거의 비등비등하게 가다가 지금 이제 리액트 쪽이랑 그래도 뷰에 대한 얘기도 되게 많아요. 그죠? 네, 그래서 뷰와 리액트가 어떻게 보면 한국 시장에서는 지금 그 프론트엔드 라이브러리 프레임워크로 가장 유행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자, 우선 리액트는 그래요. 맞아요. 네, 유행해요. 자, 그리고 리액트를 쓰는 서비스도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죠? 에어비앤비, 드롭박스, 뭐 BBC, 페이스북, 뭐 인스타그램, 뭐 그죠? 뭐 이런 사이트들 다 리액트 쓴대요. 그죠? 자, 그렇다면 이제 알았어요. 아, 그래요. 인기 있고 좋은 거 알겠는데 그리고 자바스크립트가 중심이라는 것도 알았단 말이에요. 자, 이제 저희한테 뭐가 필요하죠? 네. 아, 리액트의 특징 몇 가지를 좀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네. 첫 번째는 싱글 페이지 어플리케이션이라는 것부터 좀 설명을 드릴게요. 리액트는 일단은 하나의 웹페이지에서 여러 개의 화면을 가지고 어플리케이션처럼 동작할 수 있도록 구성할 수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구성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거를 이용할 때 추가적으로 같이 이용하는 게 있는데요. 네, 리액트 라우터라는 애가 있어요. 네, 요거를 같이 이용을 해요, 저희가. 요거를 이용하면 이제 어떤 형태가 되냐면 제가 메인이라는 경로를 호출했을 때와 about이라는 경로를 호출했을 때, 그죠? 아니면 상품이라는 경로를 호출했을 때, 그죠? 요때마다 다른 화면을 보여줄 수 있게끔 해주고. 근데 실제로는 하나예요. 실제로는 한 페이지인데 주소창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여기에 이제 화면 구성을 A가 됐다가 B가 됐다가 C가 되게끔 바꿔줄 수 있는 기능을 제공을 해요. 네. 추가적인 라이브를 쓰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이런 거를 제공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야, 이런 게 되게 좋은 건가? 일단 자 보세요. 일단은 마치 우리가 어플리케이션 사용할 때처럼 사용할 수 있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근데 이 기능이 리액트의 고유한 기능은 아니에요. 원래 그 HTML5에 있었던 기능을 갖다가 이용하는 라이브러리인 것 뿐이에요, 얘가. 자,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준대요. 일단, 이렇게 되면 처음에 딱 페이지가 로딩이 되잖아요. 네. 처음에 딱 그 리액트로 만들어진 어플리케이션이 로딩이 되면, 그 다음에는 다 이미 로딩이 다 돼 있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이제 그다음부터는 그냥 어플리케이션처럼 굉장히 자연스럽게 이동하는 거예요. 가끔 이러신 적 있었죠. 이게 웹의 단점 중에 하나였는데, 뭐냐면, 지하철을 타고 가다가 지하철에서 뭔가 여러분이 관심 있는 링크가 있어서 클릭을 했어요. 근데 지하철을 타고 가다 보니까 인터넷이 좀 불안정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아무것도 없이 빈 화면을 계속 보신 적이 있었을 거예요. 그쵸? 근데 리액트는 싱글 페이지 어플리케이션이잖아요. 그러니까 초기에 화면이라든가 이런 데이터들을 다 로딩을 해놨기 때문에 그냥 어플리케이션처럼 보여져요. 네, 그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장점은 이제 그렇게 어플리케이션스럽게 동작한다라는 거고, 단점은 그러면 이제 여기 처음에 보여주는 게 너무 많으면 좀 무겁잖아요. 그쵸? 네, 근데 요거는 이제 코드 스플리팅이라고 해서 이제 천천히 이제 쪼개서 로딩하는 방법이 있어요. 자, 그런 방법으로 해결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어플리케이션의 상태 유지.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 웹페이지 같은 경우는 페이지 단위로 데이터를 유지를 해요. 그럼 제가 페이지가 바뀌면 기존에 내가 어떤 데이터를 썼는지 모르죠. 근데 리액트는 일단 기본적으로 싱글 페이지 어플리케이션이잖아요. 그쵸? 그리고 리액트는 그 어플리케이션 내에서 데이터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을 해요. 네. 이제 그게 이제 리덕스라고 얘기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리코일이라고 해서 요즘에 이제 많이 쓰는 애들이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리덕스 툴킷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제 이런 라이브러리들이 추가적으로 제공이 돼요. 네. 그래서 이런 라이브러리들을 이용을 해서 내가 로그인을 했다라든가 이런 것들을 갖다가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웹이지만 앱과 같은 사용자의 경험을
예, 가능하게끔 해줍니다. 자, 이제 좀 너무 이론적이긴 한데, 가장 중요한 애가 나왔어요. 리액트에서 가장 중요한 단위가 바로 이 컴포넌트라는 단위예요. 네. 컴포넌트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GUI 이제 그래픽한 화면 있잖아요. 거기서 화면 구성 단위를 컴포넌트라고 얘기하지만 리액트에서도 컴포넌트라는 용어를 써요. 네. 그러면 이제 리액트 가지고 컴포넌트를 만들어서 이제 컴포넌트 만들어 놓은 컴포넌트를 조합을 하는 거예요. 왜? 어릴 때 여러분 집에 이런 거 있으셨을지 몰라요. 오디오인데 이렇게 쌓여 있는 오디오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이런 오디오를 뭐라고 부르냐면 컴포넌트 오디오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앰프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카세트 테이프 넣는 데가 있고, 여기에 이제 뭐 예를 들어 라디오가 있고, 그죠? 여기에 이제 이퀄라이저가 있고, 막 이런 게 있었어요. 이렇게 구성을 하는 게 있어요. 이게 컴포넌트예요. 컴포넌트와 컴포넌트를 조합을 해서 뭔가 새로운 거를 만들어낼 수 있는 구조를 쓴다라는 거예요. 리액트는. 근데 이게 컴포넌트마다 재밌는 게 뭐냐면 각 컴포넌트마다 자기가 받아서 처리할 수 있는 애랑 자기가 계속 유지해야 되는 데이터를 따로따로 이제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바스크립트에서 내가 막 전역 변수를 쓰거나 뭐 클로저를 쓰거나 막 되게 복잡하게 코딩을 해왔던 것들을 리액트에서 너무너무 간단하게 처리합니다. 자, 그리고 리액트에서 컴포넌트를 만드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를 제시하는데 함수형 컴포넌트라는 게 있고 클래스형 컴포넌트라는 게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여기다 써놓진 않았는데 리액트가 버전업이 되면서 이제 몇 년 전에 이제 16대 버전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훅스라는 기능이 나와요. 얘를 이용하면 원래 그러니까 함수가 뭔지 아시죠? 함수는 원래 이런 거잖아요. 함수는 그냥 이거잖아요. 우리 수학 시간에 배우는 함수가 이거잖아요. 그죠? F 함수가 있고 X가 들어가면 Y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X, Y, Z, A, B, C 이거잖아요. 이거 많이 보셨죠? 어릴 때. 함수는 이거예요. X가 들어가면 항상 A만 나와요. Y가 들어가면 항상 B만 나와요. 이게 함수란 말이에요. 함수는 원래 상태를 유지하지 않아요. 그래서 리액트에서 이 두 개를 구분을 했던 거예요. 네, 유지해야 되는 컴포넌트, 데이터를 유지하는 컴포넌트와 그렇지 않은 컴포넌트를 만들어 놨지만 이제 조금 이따 다음 예제에서 보겠지만 이제 훅스라는 애가 나오면서 아까 그거 기억하세요? 리액트의 인기도가 갑자기 확 올라갔던 거 기억하시죠? 그게 바로 이 훅스가 등장하는 시기예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데 좀 죄송한데 벌써 시간이 20분이 넘었는데 네, 이제야 좀 아까 처음에 하려고 했던 예제를 좀 살펴볼게요. 네. 자, 우선은 전통적으로 내가 개발할 때 어떻게 했지? 네, 이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전통적으로 개발할 때 일단 HTML이죠. 네. 자, HTML을 만들었어요. 자, 우선 보겠습니다. 클래스 디스플레이 만들어줬고 버튼스 만들어줬고 버튼 2개 있고요. 됐죠? 자, 일단 HTML을 만들어요. 자, 그러고 나서 이 HTML에 맞는 자바스크립트를 처리를 하죠. 자, 화면이 조금 잘 안 보일 수도 있겠는데 네, 자, 설명해 볼게요. 자, 우선 쿼리 셀렉터예요. 자, 디스플레이를 찾습니다. 자, 그 다음에 버튼들을 찾아요. 그죠? 자, 그래서 첫 번째 0번째 버튼이니까 얘예요. 플러스 버튼. 그쵸? 플러스 버튼을 클릭을 하면 그죠? 자, 이제 데이터를 써야 되죠. 유지해야 되는 데이터가 지금 뭐죠? 화면에 보이는 숫자잖아요. 그쵸? 함수에다가 데이터를 보관하면 나중에 이거 갖다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변수를 데이터를 여기다 빼놨어요. 보시죠. 자, 그래서 이제 이걸 클릭하면 카운트가 바꿨어요. 자, 이거는 바꿨죠. 근데 바꿨는데 화면에는 아무 변화가 없어요. 왜냐하면 HTML을 바꿔주지는 않았으니까. 그쵸? 그래서 제가 밑에다가 펑션 하나 더 만들었어요. 네. 아까 디스플레이에 있었던 HTML 이걸 바꿔줘. 자, 이런 거 매번 제가 해야 돼요. 자, 숫자를 올리거나, 자, 1번째는 뭐죠? 숫자 내리는 거죠.
마이너스란 말이에요. 마이너스 누르면 또 업데이트 해줘야 돼요. 제가 이거 매번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거. 이런 작업들을. 자, 근데 자바스크립트 중심으로 되는 프레임워크나 라이브러리 이용하면 이게 이제 어떤 형태로 바뀌는지 한번 봅시다. 네, 넘어갈게요. 자, 일단, 자, 이 문제인데, 이것도 한번 생각해보자. 이건 뭐냐면, 자, 방금 전에 이 구조 한번 보세요. 자, 방금 전에 이 구조인데, 이 구조를 보시면, 그럼 제가 만약에 여러 개를 갖다 쓰고 싶어요. 그러면 이거 카운트 1, 카운트 2, 카운트 3, 카운트 4. 변수도 많이 만들어야 되고, 이거에 대해 처리하는 것도 되게 복잡해지겠죠. 그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리액트 예제를 보자라는 거예요. 자,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자, 우선 자바스크립트 퍼스트라니까요. 자바스크립트 만들어요. 네, 함수. 그쵸? 자, 그 다음에 리액트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에 그 커스텀, 훅스라는 기능이 있어서 네, 상태를 유지하고 싶으면 이렇게 use state라는 애를 이용해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어요. 지금 저는 count라는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 count 변수를 바꿀 때는 얘를 써라 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이제 뭐 하고 싶죠? 바꾸려고 하죠. 근데 여기를 잘 보세요. 여기 잘 보시면 지금 제가 어쨌든 set count로 해서 데이터를 바꿉니다. 그러면 원래 count 있었던 값에다가 뭐 제가 파라미터로 들어간 값만큼 바꾸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는 제가 화면을 바꾼 적이 없어요. 제가 화면 건드린 적이 없어요. 자, 아까도 말씀했죠? 리액트는 화면이 메인이 아니에요. 네, 화면이 메인이 아니라 자바스크립트가 메인이에요. 네, 자바스크립트가 메인이니까 이제 얘를 갖다가 네, 제가 출력을 할 때 저는 그냥 이 데이터를 라이브러리가 알아서 처리해 주겠지. 나는 이 카운트 값만 여기다 출력해줘. 이런 식으로 갖다 넣어주면 끝나는 거예요. 네, 자, 그 다음에 버튼 클릭해. 버튼 클릭하면 그래. 핸들 체인지 함수에다가 1만큼씩 바꾸게 해줘. 버튼 클릭하니? 그러면 마이너스 1만큼 바꾸게 해줘. 자, 여기까지 끝났어요. 큰 차이 아닐 수도 있어요. 큰 차이 아니게 보이실 수도 있는데, 아마, 이거를 갖다가 배열 같은 거를 한번 처리를 해보셨으면 굉장히 큰 차이로 느껴지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볼게요. 이거는, 이런 경우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죠? 아까는? 막 변수를 여러 개를 만들어야 되고 난리 부르스를 쳐야 되잖아요. 자, 근데 이거는 이제 리액트를 가지고 코딩을 짜잖아요, 저희가. 그러면 지금 이게 카운터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태그 대신에 컴포넌트를 쓰시는 거예요. 지금 이 코드를 만든다면 지금 여기까지 요거 하나가 컴포넌트, 이 카운트 컴포넌트 하나예요. 그러면 이 코드는 결과적으로 어떤 코드냐면 카운터 끝이에요. 그러면 이거 하나 나와요. 그리고 제가 하나 더 넣고 싶으면 카운터 끝. 네. 또 카운터. 자, 지금 이 코드는 제가 지금 화면에 캡처를 해오지 않았습니다만 이 코드는 결과적으로 요 4개가 있는 코드가 다인 거예요. 근데 보시면 어때요? 완전히 독립적으로 상태를 유지하면서 관리를 하는 거를 보실 수 있죠. 그렇죠? 이게 이제 리액트를 이용했을 때 개발 방식이 되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근데 사실은 리액트가 라이브러리다 보니까 이제 이거를 컴포넌트들을 어떻게 쓸 건지 이제 고민을 좀 해야 돼요. 네, 그래서 이제 규모가 커질 때는 아까 보니까 뭐 라우터도 있고 막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제가 지금 이제 최근에 개발할 때 썼던 프로젝트의 폴더 구조를 한번 빼왔는데 보시면 이 안에 이제 컴포넌트들 같은 거나 자바스크립트를 갖다가 막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것들을 구성을 해놓고 이제 거기에 맞춰서 개발을 해주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생각 할 수 있어요. 좋긴 한데 어떻게 시작하는지 너무 난감해. 라이브러리라는 게 기능을 제공해 주긴 하지만 방법을 제공해 주는 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갖다가 이렇게 딱딱딱 정해놓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걸 원하세요?
그런 걸 원하시면 뭘 찾으셔야 되냐면 프레임워크를 찾으셔야 돼요. 네, 아시겠죠? 그런 걸 원하시면 프레임워크라는 걸 찾아가지고 이제 적용을 하시면 되는데, 그럼 이제 뭐 기반의 프레임워크? 네, 리액트 기반의 프레임워크 같은 거를 이제 적용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요렇게 리액트라는 게 그러니까 맛배기예요. 정말 맛배기인데 조금 신선한 느낌으로 여러분이 좀 봐주셨으면 하는 게 이제 제 생각이었던 거죠. 자, 이제 리액트 가지고 이제 저희가 할 수 있는 이제 생태계가 있어요. 요 생태계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해드릴 건데, 방금 전에 제가 그런 얘기 드렸잖아요. 엄청나게 방대한 생태계가 있다. 네, 아까 프레임워크가 있다. 뭐 이런 얘기를 드렸었죠. 자, 우선 첫 번째 소개해드릴 거는 리액트 네이티브입니다. 리액트 네이티브는 말 그대로 우리가 네이티브 앱이라고 불러요. 그죠? 네. 네이티브 앱이라고 부릅니다. 네이티브 앱은 안드로이드나 iOS 같은 거 개발할 때 쓰는 게 이제 네이티브 앱이잖아요. 요거를 갖다가 리액트로 개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리액트 네이티브로 개발을 하게 되면 이거를 갖다가 제가 안드로이드나 iOS에 자동으로 똑같이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이거와 좀 관련된 이제 기술로는 이제 이거 말고 리액트 네이티브 말고 이제 플러터가 있어요. 플러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플러터와 같이 요즘에 되게 경쟁 관계를 이루고 있는 애가 이제 리액트 네이티브예요. 네, 자, 그 다음에 상태 유지를 넥스트.js 이거 얘기 드려야 돼요. 요거는 이제 뭐냐면 아까 이런 얘기 드렸었잖아요. 리액트가 라이브러리다 보니까 그쵸? 네. 얘가 뭔가 흐름 같은 거를 막 가지고 있지는 못하다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었죠. 그죠? 그것들을 미리 다 정해놓은 애가 Next.js예요. 네. 그래서 Next.js를 이용하면 Next.js를 이용하면 처음부터 뼈대가 어느 정도 만들어져 있거든요. 네. 이제 거기에다가 추가적으로 여러분이 컴포넌트를 개발을 해서 사용을 하실 수 있는 게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리코일 라이브러리는요. 리액트 보면 리액트에서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자, 이렇게 컴포넌트들은 이게 어플리케이션 하나가 이렇게 여러 개의 컴포넌트로 막 구성이 돼요.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 이런 경우 있잖아요. 제가 이 컴포넌트에서 뭔가를 하면 여기까지 바꿔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컴포넌트들이 다 하나의 어플리케이션 내에 있으니까 얘네들에 대해서 상태 데이터가 하나가 있으면 이거를 이제 같이 처리를 할 수 있게 있는 구조가 될 거 아닙니까? 그쵸? 네. 그거 해주기 위해서 사용하는 게 리코일 라이브러리예요. 네, 이런 라이브러리들이 있고, 아까 말씀했지만 리덕스라는 애도 있어요. 네, 그 다음에 리덕스 툴킷을 줄여서 RTK라고 하는 애도 있고요. 네. 뭐 이거 말고 되게 많아요. 네, 리액트가 인기를 끄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이런 방대한 생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앞으로 공부하실 때 이런 생태계가 있으니까 내가 같이 좀 알아야 되겠다 라고 이제 같이 하시면 좋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리액트 쿼리인데요. 쿼리라는 말 자체가 이제 뭔가 질의하는 거잖아요. 뭔가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리액트 쿼리는 있죠. 서버와 통신할 때 있잖아요. 그죠? 서버와 통신하고 그 결과를 메모리상에다가 보관을 해요. 그래서 여기 메모리상에다가 캐싱을 하거나 이런 작업들을 하실 때 리액트 쿼리 라이브러리를 많이 써요. 저희가. 그래서 비동기화된
얘도 상태 매니지먼트용으로 쓰이죠. 네. 서버 통신하고 이제 결과 데이터 보관하고 이런 용도로 쓰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좀 이따 이제 뷰나 스펠트 얘기가 나오네요. 자, 그다음에 이제 개츠비 같은 경우는 이제 정적 데이터 만들어낼 때 쓰는 건데요. 뭐 이렇게 뭔가 리액트 쪽이 인기가 있다 보니까 굉장히 여러 종류의 생태계가 발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리액트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가지실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